유타는 세대적인 패배자 때문에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외로운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재혼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질 아름다운 새 의붓자매를 얻게 되지만 그녀는 그저 재창조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재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아침에 시작되었고 그날 밤 그녀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해 유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유타는 아버지가 그 결정을 엉덩이로 내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충격적으로 그에게 여동생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는 못생긴 아버지와 함께 새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예쁜 소녀를 보자 유타의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나이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타는 평생 이렇게 예쁜 소녀와 가까이 앉아본 적이 없어서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이 함께 음료바에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함께 살게 될 남자가 유코처럼 생겼을까봐 걱정했다고 말해 유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곧 복도로 나갔고 사키는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그들이 같은 집에 살게 되면 자신이 그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며 그 또한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유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하며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가족이 이사온 날, 유타는 사키를 그녀의 새로운 방으로 데려갔고 방을 보자 그녀는 그 크기에 놀랐다. 하지만 유타는 그저 꽤 괜찮다고 생각했을 뿐 특별할 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전 아파트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자신의 침실이 없었다. 유타는 그녀가 거기서 엄마와 어떻게 함께 잤는지 궁금해졌고 그녀는 그들이 일하는 시간에 따라 교대로 잤다고 설명했다. 유타는 그게 그녀에게 편했겠다고 말하며 이제 두 남자와 함께 집을 공유해야 한다고 사과했다. 그녀는 그게 상관없다고 대답했지만 그들이 거의 동갑인데 왜 그렇게 공손하게 대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화가 더 격식 없이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말하며 어차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고 그는 즉시 격식을 차리지 않기로 동의했다. 사키는 친구들에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유타는 관심이 없었고 그녀의 짐을 내리는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가 너무 친절하다고 대답했다. 짐을 풀고 유타가 자신을 민망하게 만든 후 그들은 다시 대화를 나누었고 유타는 그들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 같은 가난한 소녀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에 놀랐는지 물었고 그는 놀랍지 않다고 대답한 후 자신도 그곳에 다닌다고 밝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모른 척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사키는 그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다. 나중에 직장에서 그의 동료인 요무리는 그의 몸에서 소녀의 향기를 감지하고 외로운 얼굴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사귀었냐고 놀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부끄러워하며 새로 생긴 이복 여동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그를 더 놀리게 만들었고 그가 이복 여동생과의 우유를 짜는 소세지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 건지 물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그녀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상한 관계없이 남매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가 루피처럼 올바르게 남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고 그녀를 보고 집에 왔다고 알리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 말을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엄마와 동시에 집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로 인해 유타는 그녀가 엄마와 좋은 관계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나쁘게 대우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쇼핑을 갔다고 덧붙였고 꽤 재미있었다고 했다. 형은 대화에 지쳐서 안으로 들어가 목욕을 했고 그 사이 그녀는 집의 욕실 기술에 충격을 받았다. 유타는 곧 목욕을 마치고 사키에게 사용할 차례라고 불렀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면서 그녀와 함께 빠른 전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유타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학교 준비를 했다. 밖으로 나가자 그는 사키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전날 밤 목욕을 준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지만 다시는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서 유타는 옥상에 서서 혼자 앉아있는 사키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때 그의 클래스메이트인 모루가 다가와 유타가 그녀에게 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계단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유타는 그것을 가볍게 넘기며 그녀 같은 소녀는 자신의 수준 밖이라고 말했다. 모루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는 수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사키가 호출 기반 콜 베이스라는 것과 그것이 빨간 깃발의 삼위일체라고 했다. 유타가 왜 그런 말을 믿는지 묻자 모루는 어떤 야구부 남자가 그녀에게 고백하려 했지만 그녀는 소문대로 끔찍하다고 말하며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유타는 그녀가 그 남자를 부드럽게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루는 다른 남자들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소문은 무시할 수 있지만 소문이 점점 커지면서
마치 복음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모루가 유타의 새 여동생에 대해 묻기 직전 종이 울리고 그들은 수업으로 돌아갔다. 테니스 수업 시간에 유타는 마야가 스포츠를 망치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루해서 그는 사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자신에게 말을 거냐고 물었고 그는 그녀가 아까 수업을 빠진 것 때문에 걱정했다고 인정했다. 그가 왜 테니스를 선택했냐고 묻자 그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야의 압박이라고 고백했다. 호기심이 생긴 사키는 유타가 왜 참가했는지 물었고 유타는 팀 스포츠를 싫어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놀라움에 사키도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사키가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하자 유타는 그녀 같은 여자들은 보통 주목을 받는다고 지적했지만 사키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유타는 아키코가 야근을 나가려는 순간 집에 돌아왔다. 아키코는 이미 저녁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자신이 바텐더로 일하고 있다고 가볍게 털어놓았다. 나가기 전에 그녀는 유타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사키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타는 교과서에 파묻혀 있을 때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사키가 방에 들어와 돌아왔다고 알렸다. 그가 어두운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불을 켜고 학교와 일을 동시에 잘 해내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타에게 만엔까지 받을 수 있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거의 없다고 했다. 유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키는 어디선가 오직 팬즈 온리팬스가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읽었다고 답했지만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유타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바보 같은 짓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키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충격을 받은 유타는 엄마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키는 망설임 없이 엄마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말했다. 그때 유타는 깨달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가 추가 돈을 위해 자신의 포트레이트 사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사키는 그냥 평범한 아르바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중에 유타는 오해에 대해 사과했고 사키는 소문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넘겼다. 그녀는 자신의 스타일이 세상에 대한 방패라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항상 출근하기 전에 멋지게 보이도록 가르쳐주셨다. 사키는 사람들이 아키코의 옷차림 때문에 그녀를 마을의 자전거로 오해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되는 헛소음에 불과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예쁘지 않은 똑똑한 여성들은 오만하다고 불렸다. 예쁜 여성들은 똑똑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욕심이 있다고 불렸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의지하면 기생충으로 낙인 찍혔다. 이것이 바로 사키가 이렇게 옷을 입는 이유로 실제로 학교나 직장에서 주인공이 되기 전에 인생에서 주인공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극적으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유타는 그녀가 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한편 그녀는 유타도 자신과 같아서 누군가의 짐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직업을 찾기 시작한 정확한 마음가짐이었다. 그래서 유타가 친절하게 직업 찾기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즉시 거절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으면서 갚지 않는 것은 그녀의 닌자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타는 그녀에게 매일 미소된장을 끓여주면 갚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몇 년 만에 먹어본 미소 된장국이었고 그 맛이 마치 그릇 속의 치료 같았다고 말했다. 엄마 아키코는 요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사키는 동의했다. 다음 아침 유타는 지글지글 맛있는 냄새에 깨어났고 사키가 이미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그들의 거래가 저녁만 포함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과잉 달성자인 사키는 아침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며 항상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것이 자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가 천천히 먹는 걸 눈치채고 놀라서 음식이 쓰레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유타는 그냥 간편하게 자신이 간장 중독자라고 고백했어요. 계란 없이는 못 먹는다고. 사키는 평범한 사람처럼 양념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다음번에는 꼭 그에게 먼저 물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셰프 고든 램지처럼 변하는 걸 멈췄죠. 나중에 일터에서 유타는 동료 요미우리와 이야기하며 졸업 후에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기본 생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또 사키가 이사 온 이후로 집이 꽉 찬 느낌이 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요미우리는 같은 나이에 새언니가 있다는 게 치트코드 같은 논리라고 말하며 조기 중년 위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돈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소시지를 활기차게 유지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인생의 승리라고 설명했어요. 유타는 이 지혜의 조각을 집에 돌아가 사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요미우리의 조언을 존중했지만 사키는 여전히 독립적이기를 고집했고 유타는 그녀가 자신과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사키는 그와 아버지 타이시가 모두 훌륭한 사람이라고 안심시켰어요. 그게 바로 그걸 어렵게 만든 이유였어. 만약 그들이 멍청이였다면 이건 더 쉬웠을 텐데. 다음날 유타는 학교에 가서 사키 뒤에 서서 횡단보도를 건넜어. 불이 초록불이 되자 그녀는 앞으로 걸어갔어. 헤드폰을 끼고 급하게 달려오는 트럭군이 그녀를 다음 희생자로 삼을 줄도 모르고 다행히 유타가 그녀를 잡아당겨서 그녀를 일찍 이 세계 데뷔하는 걸 막았어.
나중에 학교에서 그는 마야와 예상 밖으로 살아있는 사키가 아무 일도 없던 듯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봤어. 그녀를 구한 후 유타는 그녀를 따로 불러서 유행인 것처럼 교통에 뛰어드는 걸 꾸짖으며 그렇게 목숨을 계속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말했어. 그날 오후 하늘이 열리자 유타는 책상 서랍에서 우산을 꺼냈어. 하지만 사키가 기분이 언짢은 주인공처럼 서 있는 걸 보고 대신 그녀에게 우산을 건네줬어. 그는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지난밤에 나눈 모든 이야기를 생각했다. 샤워를 마치고 물이 여전히 뚝뚝 떨어지고 생각이 복잡할 때 그는 사키와 마야가 라운지에서 아무렇지 않게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다음날 아침 유타는 지난밤의 혼란을 곱씹으며 일어났고 그때 마야가 사키의 새집을 보러 예상치 않게 들렀다. 사키는 유타에게 집 전화로 경고하려 했지만 유타는 샤워 중이어서 전화를 놓쳤다. 마야는 유타가 테니스 경기 중 사키와 대화하고 우산을 건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키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 했다. 유타는 어색함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키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다음에는 직접 전화할 수 있도록 번호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로 돌아와 유타는 복도에서 아키코가 사키에게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타이시가 그날 늦게까지 떠나지 않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키코는 4명이 함께 아침을 먹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은 앉아 식사를 하였고 아키코는 자신의 시그니처 롤 오믈렛을 국물에 만들어냈다. 유타는 그것을 좋아했고 아키코는 사키에게 다음에는 만들어보라고 살짝 재촉했다. 사키는 요리 실력에 자신이 없었지만 유타가 일반 프라이드 에그로도 괜찮다고 하자 그녀는 기분이 좋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동의했다. 아침 식사 후 유타는 설거지를 도와주고 세탁 상황에 대해 가볍게 물어보았다. 아키코는 세탁을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며 여성 의류는 민감해서 부주의하게 세탁하면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타가 학교에 가기 전에 사키는 그와 함께 걷기로 결심하고 그가 세탁하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또한 그가 내뿜는 여성적인 에너지를 보고 그가 알파벳에 속한다고 생각했음을 고백했지만 유타는 자신에게 완전히 기능하는 파이프가 있다고 말하며 적절한 곳에 삽입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지만 사키는 그의 눈썹이 그렇게 잘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유타는 모든 것이 알파 남성 유전자의 덕이라고 주장하며 평생 동안 손질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녀를 반쯤 질투하게 만들고 반쯤 감명을 주었다. 그녀는 그를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 다시 사과했지만 유타는 인간은 때때로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억제되지 않은 편견이 편견으로 변한다고 덧붙였지만 유타는 자기 인식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었다. 그는 사키가 반성하고 성장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자 그녀는 그를 지나치며 그가 자신을 너무 잘 이해한다고 말했고 그 말은 유타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머물렀다. 나중에 집에 돌아갔을 때 유타는 사키의 속옷이 그녀의 방에서 말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아래쪽 내로 어리석은 짓을 할 생각을 하기도 전에 사키가 갑자기 그의 뒤에서 나타나서 유타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직장에서 그는 사키에게서 이전 사건에 대해 지적하는 문자를 받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번에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평화의 제스처로 코코아를 제공하며 자신의 속옷을 보는 것이 반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타가 그런 일에서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타입이라고 믿었다. 그가 기분이 나아지자 그녀는 그에게 속옷을 훔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와 같은 엉뚱한 질문으로 그를 놀리기 시작했다. 유타는 그 기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기분과 행동은 다르다고 대답하며 농담을 맞받아쳤다. 하지만 사키는 그 대답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대화를 짧게 끊고 이미 저녁을 먹었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체육관에서 마야가 유타에게 다가와 사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차갑게 행동하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유타는 나중에 그녀에게 문자했지만 몇 시간 후에 단호한 거절을 받았다. 그날 밤 조용한 저녁 식사 중에 분위기가 어색했다. 유타는 그녀에게 아직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동안 그를 위해 요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키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소극적인 대답만 했다. 그러나 목욕 후 사키는 기분이 좋아져서 유타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이 복도로 몰래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문을 열고 불을 끄고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옷을 벗고 그에게 다가가 그가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 때문에 젤리를 흔들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유타는 그녀의 행동이 그가 참을 수 없는 여성의 유형을 흉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여성들은 남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사용한다. 그는 그녀가 그런 방식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녀의 목표가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증명하는 것이라면 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유타는 그것이 그와는 관계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녀가 사과한 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원래 친절했지만 회사가 망한 후 아키코가 가장이 되자 그녀를 원망하고 매춘부라고 낙인 찍었다. 사키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유타는 비슷한 일이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났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엄마가 바람을 피웠고 그와 타이시는 한동안 여성에게 경계심을 가졌다. 사키는 그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유타는 그들이 상처받은 조각들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로서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었고 사키의 장난스러운 환상을 무너뜨렸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그를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야 한다고 농담을 했고 사키는 웃었다. 그 후 그녀는 현실을 일깨워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유타는 부모님에게 데이트를 가자고 요청하며 그와 사키를 혼자 남겨두었다. 사키는 유타가 얼마나 배려가 깊은 사람인지 생각하며 그를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그녀가 그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기로 했지만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어딘가에서 그녀는 그에게 빠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매일 밤 그녀는 불안하게 침대에 누워 독립을 원했던 자신에게는 이복 형제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말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유타는 집으로 향하며 사키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사키와 아키코가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었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의 삶에서 정의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되었다. 그가 복도로 들어서자 사키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현대문학 성적이 떨어졌고 유타에게 과외를 부탁하고 싶어 했다. 나중에 함께 세탁을 하면서 유타는 그녀가 현대문학에서 38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다른 과목에서는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람을 읽는 것이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고 고백했는데 유타는 그녀가 감정적인 스펀지처럼 살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항상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중간에서 만나주었다고 지적했지만 사키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과목을 실패하면 여름 수업을 들어야 해서 직업을 구하는 꿈이 무산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들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유타는 그녀의 문학 문제를 도와주려 했지만 그녀의 답변이 그녀의 대체 경력 계획보다도 더 빈약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을 언급하고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텍스트를 퍼즐처럼 다루고 작성된 시기를 암기하며 그 맥락을 주제와 연결하라고 말했다. 그는 배워야 할 질문 패턴이 몇 가지밖에 없으며 이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면 쉽게 합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금 후 사키는 질문을 다시 시도했고 유타는 그녀가 이전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유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은 아마 중간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유타는 사키가 여전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토스트를 집으려 하자 그녀는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겠다고 고집했다. 유타는 그녀에게 제 시험에서 잘 보라고 공부를 계속하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유타는 틱톡을 무심코 스크롤하고 있을 때 마야가 그를 사물함에서 발견하고 그의 얼굴에 다가갔다. 그녀는 극적으로 그를 킁킁거리며 오니짱이라고 불렀고 유타는 매우 짜증이 났다. 그는 사키와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 그가 마야에게 오늘 왜 그렇게 들떠 보이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방금 시험을 마쳤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808점을 받았다고 선언했으니 그녀는 재시험이 필요 없었다. 유타는 깜짝 놀랐다. 그는 평생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마야는 마치 자신의 인생의 사명인 듯 자랑하는데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등학교 내내 90% 평균을 유지했다고 밝혔고 유타는 그녀가 사키에게 현대문학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만약 사키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야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마야가 눈치를 챘다. 유타는 사키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공부할 때 항상 편안한 배경음악을 틀었다고 말했고 아마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말이 되자 유타의 스트레스 수준이 급증했다. 고객불만이 쥐처럼 늘어나고 있었고 그는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미리는 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상기시켰지만 유타는 그녀가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고객에 대해 항상 불평한다고 지적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상사가 지나갔고 요미리는 고객 서비스 미소를 지어 유타는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는지 깨달았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유타는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요미리가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 기진맥진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에어컨이 느리다고 불평하고 책을 들어 올리느라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그녀는 유타에게 자신을 회복시켜줄 수 있냐고 반농담으로 물었고 그가 무시하자 그녀는 가짜 아내 모드로 전환해 남편이 또 나갔다고 불평했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남아 이야기하라고 설득했다. 그는 사키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과 그녀를 위해 적절한 공부 음악을 찾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항상 일할 때 이어폰을 끼고 있는 요미리는 그의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했다. 집에 가는 길에 그는 그것을 듣고 결국 사키와 공유하게 되었다. 그는 음악이 요미리에게서 왔다고 말했고 사키는 요미리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음악 취향도 훌륭하다고 이야기했다. 유타는 그녀가 독특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최근 사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이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그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접시를 치우려 할 때
유타는 그녀를 멈추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잘 자라고 인사를 했고 사키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주말에 유타는 너무 늦게 일어나서 부모님이 이미 그 없이 아침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키코는 사키가 지식으로 머리를 쥐어짜느라 밤새 잠을 못 자고 업스테어즈에서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다고 가볍게 말했다. 아키코는 딸의 배꼽을 드러내고 자다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했다. 하지만 사키를 탓할 수 있을까? 그날 아들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일터에서 요미리는 특정 책이 버거보다 더 빨리 매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제 선반에 놓을 만큼의 복사본도 부족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그 책을 정말 좋아했다. 그리고 도서관 덕후인 유타는 그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알고 보니 이야기는 한 남자가 공원에서 고대 바이올린을 꼭 껴안고 있는 여자를 본 것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수상한 성인 남자들이 그녀를 추격하기 시작하자 그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그 바이올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는 차원간 모험에 나섰다. 유타는 완전히 덕후 모드에 빠져남은 복사본을 선반의 바깥쪽으로 향하게 배치하여 주목을 끌자고 제안했다. 그때 요미리가 영화가 다음날 극장에서 상영이 중단된다는 슬픈 소식을 가볍게 전했어. 유타가 계획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녀는 그날 밤 근무 후에 같이 가고 싶냐고 물었고 그는 예스라고 대답했어. 요미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해지며 가족에게 알려주라고 했지만 유타가 부모님께 문자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눈치를 주며 대신 사케를 마시라고 했어. 아니면 쫓길 위험이 있다고. 그날 저녁 영화관에서 요미리는 마치 피트니스 전문가처럼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했고 유타는 그녀가 얼마나 전형적인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그런 다음 그녀는 카라멜 팝콘을 요청했고 그는 제대로 된 신사답게 거대한 통을 사줬어. 그녀는 그게 둘 다 먹으라고 준 거라고 생각했지만 유타는 영화 중에는 먹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부하듯이 넘겨줬어. 그녀가 고집하자 그는 결국 양보하고 한 줌 집어먹었어. 그 후 영화가 시작되었고 1시간 30분의 낭비 끝에 영화가 끝났어. 영화가 끝난 후 유타는 요미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는 보답으로 음료수를 제안했어.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나는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해라는 드라마틱한 대사를 던졌고 유타는 영화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그에 맞춰줬어. 그녀는 자판기 소리에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마이빙했지만 어색하게 웃으며 모든 게 농담인 척 넘겼다. 헤어질 때 유타는 그녀가 준 플레이리스트에 고마움을 표했고 요미리에게 사키에게 인사 전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언니는 이미 감정에 휩싸여 자신이 유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바이올린 소녀로 상상하며 몰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사키는 유타가 자는 동안 그녀를 덮개로 덮어준 것에 대해 따졌고 유타는 시험 전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녀가 전날 밤에 대해 묻자 유타는 영화 보러 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 영화를 추천하며 기대를 부풀렸지만 사키는 문학 공부를 위해 책 버전을 읽는 게 더 낫다고 답했다. 그 후 그녀는 요미리가 그의 여자친구인지 물었고 유타는 마치 컬트 신자라고 의심하는 듯 재빨리 침에 뱉을 뻔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단지 동료이자 책 친구라고 말했다. 사키는 자신도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고 유타는 감성에 젖어 또 다른 사람과 덕질할 수 있게 됐다며 달달하게 말했다. 나중에 가게에서 유타는 요미리에게 물품을 채우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손님은 사키였다. 요미리는 마치 그녀의 연예인 크러쉬를 만난 듯 즉시 환하게 빛났고 무료 샘플처럼 칭찬을 쏟아냈다. 하지만 유타가 나타나자 사키는 요점으로 들어가서 공부 가이드를 요청했고 영화 기반의 소설도 물었다. 요미리는 그녀에게 함께 영화를 보자고 초대했지만 유타는 그녀가 공부해야 한다는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왔고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늘을 던지기 시작했다. 소극적 공격적인 대치가 진정된 후 요미리는 사키가 더 많은 책 추천이 필요한지 물었다. 유타는 문학 올림픽을 준비하는 듯 책을 많이 읽었다. 적절한 자료를 찾은 후 사키는 그의 앞치마 스타일에 대해 귀여운 칭찬을 하고 요미리가 책을 포장하는 카운터로 향했다. 나중에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는 요미리는 사키가 아마 유타를 좋아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하지만 유타는 숟가락만큼 감정의 깊이가 없어서 그녀를 자신의 여동생일 뿐이라고 웃어넘겼다. 다음 날 마루는 유타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최근에 마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감정이 생겼냐고 물었다. 유타는 전혀 소스가 없어서 그들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저 그녀에게 공부에 대해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마루는 그 헛소리를 믿지 않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사랑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나가던 유타는 다시 마야를 만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곧바로 이해하기도 전에 사키가 차를 몰고 나타났어요. 마야는 망설임 없이 모두 함께 걸어서 집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마치 불법 친구 3인조처럼 돌아오는 길에 사키는 마야를 공부 도우미로 초대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같이 간 거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야는 마치 집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사키는 어떤 혼란이 생기더라도 미리 사과했어요. 유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고 대신 행운을 빌었어요. 나중에 사키는 저녁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랑했지만 유타는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일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불어는 물도 구글 검색 없이 끓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야가 상황을 구했다. 그녀는 유타의 폰에 있는 평점 낮은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자르는 법, 볶는 법, 그리고 부엌을 태우지 않는 법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사키는 교과서에 빠져 있었고요. 갑자기 마야는 매운 질문을 던졌어요. 유타에게 그가 계모와 몰래 섹스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유타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지만 부인했다. 하지만 마야는 설득되지 않았고 사키가 최근 더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물티슈로 깔끔하게 정리하던 그녀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분명히 관심을 끌기 위한 함정을 놓고 있었지만 유타는 절대 물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논쟁이 오가던 중 마야는 사키가 조용히 도청하는 것 같다고 눈치챈다. 마치 CIA 요원처럼 상황이 더 엉키기 전에 마야는 음식이 다 됐다고 알렸다. 그날 밤 사키와 유타는 저녁을 먹었고 충격적이게도 그 맛은 후회하는 거리가 멀었다. 유타는 그녀에게 공부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야는 역시 마야답게 사키가 쓰던 방법은 사실상 뇌세포 살인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유타는 자신이 계속해서 쓸모없는 조언만 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키는 그의 얼굴이 수치심에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긴장을 풀라고 했다. 그의 도움이 그녀에게 효과가 있었고 그녀는 그 시험을 여왕처럼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마루는 유타가 수업 중에 고장난 로봇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확인한 후 떠났다. 그날 나중에 직장에서 유타는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엉망이어서 요미리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기운이 다 빠져 기능을 할 수 없던 그는 집으로 향했고 사키의 방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이상했다. 잠시 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지쳤다는 듯이 유타는 세탁물을 챙기러 달려가서 건조기에 넣고 뉴스를 켰다. 완전한 폭풍이 도시를 괴롭히고 있었고 기차역은 정말 붐비고 있었다. 유타는 당황하여 사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답장 없이 읽기만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그는 우산을 집어들고 그녀를 찾으러 나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중간에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가 어딘가 가는 중인지 가볍게 물었고 그는 어색하게 그녀가 시험에서 망했을 거라 생각하며 어떤 골목에서 K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울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키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고 자신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겨우 94점밖에 못 받았고 그는 96점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고마운 마음에 장 보러 갔다고 했어요. 유타는 별로 도운 게 없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사키는 그가 충분히 해줬다고 상기시켰어요. 과외, 플레이리스트, 저녁 식사. 그는 완전한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이 더 많이 주었다고 말했고 최고의 식사를 만들어줄 계획이며 마지막에 뻐근한 포옹으로 끝내겠다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요미리만이 그에게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도 기대길 원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분위기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 제스처에 감동한 유타는 동의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의 메시지에 일찍 답하지 않았는지 물었고 사키는 자신이 그가 만들어준 재생 목록을 듣고 있어서 전화기가 꺼졌다고 말했다. 여름방학 전날 마루는 유타가 평화로운 마음과 기쁜 발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를 괴롭히던 어떤 문제는 분명히 해결된 것 같았다. 직장에서 유타는 금발의 여자가 직원 휴게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장에게 그 매력적인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사장은 그녀의 이름이 사키라고 말하며 그녀가 면접을 보러 왔다고 말해 유타를 놀라게 했다. 그날 밤 그녀의 머리는 풀 수 없는 생각들로 혼란스러웠고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일기에 마음을 쏟아내게 되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온 이유는 유타가 요미리와 친해진 것을 깨달았고 부모님이 그가 그녀와 영화를 보러 갔다고 가볍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짜증나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사생활에 신경 쓰지 않는 척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농담이었다. 그녀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는 증오였지만 그것조차도 정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싫었고 그의 마그넘을 갈망하는 것이 싫었다. 그때 그녀는 공부를 거실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졸고 말았다. 담요를 덮고 깨어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러운 행복이 피어올랐다. 나중에 그녀가 서점을 거닐 때 다시 한번 요미리 생각이 떠올랐다. 실제로 그녀를 보면서 요미리가 곡선미에서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얼굴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타와 말다툼하는 그녀를 보면서 사키는 그들이 실제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아르바이트 포스터를 포착했다. 급여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언니와 오빠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시험 전날 그녀는 마야를 데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마야는 공부 자료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유타가 부엌에서도 도와줬다. 다음날 사키는 재시험에 합격했고 조용한 공원에 가서 모든 것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인정했다. 만약 유타와 마야가 없었다면 크게 실패했을 것이라고. 이제 학업 위기는 끝났고 여름은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유타의 직장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뭐에 면접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유타가 곁에 있으니 모든 게 어색해져서 포기했다. 그는 왜 바로 그 장소를 선택했는지 의문을 품겠지만 그녀는 특별한 답이 없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결국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 귀가하는 길에 유타를 만났지만 면접에 대해 털어놓지 않기로 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날 밤 맛있는 요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그녀는 또한 핑계를 대며 전화가 꺼졌고 가게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그녀에게 잘 맞지 않았다. 그것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 추한 생각으로 뒤틀리게 했다. 그녀가 느낀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지만 그것을 적을 용기가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면접은 잘 끝났지만 이제 유타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상황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말을 그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했다. 아마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한 뇌세포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였나 봐. 다행히도 아무도 그녀의 일기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잠이 들기 전에 그녀는 그 일기를 잠그고 서랍 깊숙이 영원히 넣어두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타이시가 사키와 유타가 아직도 성으로 서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아키코는 사키가 유타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농담을 덧붙였지만 둘 다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하게 들린다고 동의했다. 아침 식사 후 유타는 정오쯤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이시는 여름방학이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고 계획이 없으니 적어도 휴식을 즐기라고 했다. 유타는 친구들과 어울릴 사람이 없다고 자연스럽게 인정했지만 사키는 몇몇 학교 친구들이 그녀의 말썽을 참아줄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중에 사키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마야가 유일한 친구라고 해명했는데 그마저도 좀 애매하다고 했다. 마야가 계속 오는 유일한 이유는 그녀의 이상한 이복 형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야는 차분했고 공간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유타는 사키가 자신처럼 고독을 즐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직장에서 유타와 요무리는 사키가 책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요무리는 유타에게 그녀를 도와주라고 너지트했고 그는 결국 그녀가 찾고 있던 잘못된 책을 찾아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는지 물었다. 그는 그 책이 한참 전에 발매되었기 때문에 신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감명을 받았지만 그는 요모리가 이 일에 더 빠르다고 말하며 피했다. 부티크를 지나칠 때 사키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유타는 견딜 수 없는 더위를 이유로 반박했다. 그녀는 가을 옷을 입은 마네킹을 가리키며 유타가 잠이 부족한 그렘린의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타이시는 에어컨을 만지고 있을 때 유타가 사키에 대해 물어보러 왔다. 아키코는 잠시 나갔다고 했어요. 날씨가 더우면 잘 못 견디는 것 같았어요. 아키코에게는 사키가 어릴 적 여름에 아이스크림 폭풍을 부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폭풍은 초등학교 때 멈췄지만 아키코는 조금 그리워했어요. 나중에 유타는 마루가 전화해서 사키와 마야와 함께 수영장에 갈 거냐고 묻자 책에 빠져 있었어요. 알고 보니 유타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날 밤 사키와 유타는 퇴근 후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유타는 그녀가 빨리 적응하는 것에 칭찬을 하더니 자연스럽게 수영장 초대받았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즉시 마야가 비밀을 누설했을 거라고 의심했지만 다행히 마야는 유타의 번호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녀가 그에게 가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어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영장은 인생이 로맨틱 코미디라고 가장하면서도 내면에서는 허공에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다. 사키는 자신도 갈 계획이 없다고 고백했으니 그는 갈 필요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질투가 자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했다. 다음 날 아키코는 일하러 가던 중 작은 인간의 울음소리가 사키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끌어냈다. 그녀는 사키가 아이스크림을 요구하던 기억을 떠올렸고 사키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저녁으로 맛있는 소고기 스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키코는 사키에게 다음 주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고 사키는 주저없이 신나게 수영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늦게 타이시는 에어컨을 고쳤고 아키코는 사키가 드디어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같은 시각 유타는 아키코에게 사키가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서프라이즈를 받는 것을 좋아할지 물었다. 아키코는 즉시 사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의견 없이 서프라이즈를 하면 오히려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농담 삼아 그녀는 유타에게 딸의 방조제를 파기할 계획인지 물었고 그 말에 유타는 당황하며 사키는 자신에게 누나와 같다고 주장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유타는 사키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녀가 스스로 쉴 시간을 허락하는지 궁금해했다. 그 말은 아키코에게 깊은 자기 반성을 하게 했고 그녀는 사키가 어렸을 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없었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헤어지기 전에 아키코는 유타에게 사키를 잘 돌봐주고 필요할 때마다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유타는 사키가 자신을 원망할까 걱정했지만 아키코는 그럴 경우 사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신과 나누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날 늦게 유타는 사키에게 수영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그녀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키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그 아이디어를 일축했다. 그는 마야의 번호를 요청했지만 사키는 누군가의 연락처를 허락 없이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거절했다. 유타는 바보처럼 느꼈다. 학원에서 한 소녀가 그가 이전에 떨어뜨린 것을 돌려주었고 나가는 길에 유미리와 부딪혔다. 그들은 결국 함께 걷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유타는 그녀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물었고 유미리는 그녀의 대학 교수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유타가 여기 있으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농담했다. 그녀는 그를 놀리는 것이 그녀의 특별한 에너지 부스터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기대었다. 갑자기 사키가 나타나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유타와 요미리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고 가정했다. 직장에서는 대부분 일상이었지만 사키와 유타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형성된 것 같았다. 이후 사키는 그에게 쇼핑을 간다고 문자하며 혼자 집에 가라고 말했다. 혼자 돌아가는 길에 유타는 자신과 사키의 관계가 어떤지 고민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요리를 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남은 볶음밥을 발견했다. 사키는 잠시 후 돌아와 뚜껑 없이 데우라고 말했다. 그가 커피를 만들면서 다시 수영장 이야기를 꺼내고 마야의 번호를 물었다. 이번에는 사키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때 유타가 진실을 밝혔어요. 그게 자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그가 원하는 건 그녀가 즐겁게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그의 계획은 그녀를 조금 질투하게 만들어서 함께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키코는 사키가 수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줬고 마야와 함께 있는 것도 즐기지만 여전히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키는 단순히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유타는 그녀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다독였어요. 그는 그녀가 빨리 독립하고 싶어하는 걸 이해했지만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금방 지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사키는 직설적인 비판을 잘 견디지 못했고 조용히 마야의 번호를 건네고 방으로 들어가 어린아이처럼 의자에 기대어 성장의 압박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 밤 그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다음날 깨어났을 때도 마음은 복잡한 채였어요. 방에서 나서자 유타가 잘 잤냐고 물었다. 그녀는 오전 6시까지 잠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늦잠을 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아침을 못 차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유타는 타이시가 나가기 전에 이미 빵을 챙겼다고 말했다. 명백히 피곤해 보였지만 사키는 요리를 하겠다고 고집하며 패닉 모드에 빠졌다. 하지만 유타는 단호하게 그녀를 막았다. 그는 그녀에게 떠나지 말고 듣라고 말한 뒤 그녀가 이사 온 날을 상기시켰다. 그날 그녀는 서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수면 부족이었고 유타는 그녀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태운 음식을 만들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반발하려 했지만 유타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고 이번만큼은 자신이 아침을 챙기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먹고 싶은 것을 물었고 잠시 후 그녀는 구운 토스트를 요청했다. 유타는 그녀가 더 잘 잘 수 있도록 따뜻한 우유를 제공했다. 그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사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녀는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우유를 다 마신 후 그녀에게 평온함이 찾아왔고 함께 수영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유타는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안된 날짜에 일이 있다고 상기시키자 유타는 다른 사람과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서점으로 가는 길에 사키는 전날의 기분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앞으로 더 솔직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유타에게도 솔직하게 대해주길 바랐다. 특히 요미리와 사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타는 사귀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요미리가 훌륭한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하다가 유타가 그녀에게 빠질까봐 스스로 멈췄다. 계속 걷는 동안 유타는 자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어차피 걸어갈 건데 왜 가져왔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항상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귀여운지에 사키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후 사키는 유타가 항상 얼마나 여유로운 사람인지 그녀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때도 그녀가 기울인 노력을 알아차렸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끌리고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가 직장에서 자신을 도와준 순간을 기억했다. 그가 단 몇 초 만에 그녀가 10분 동안 찾고 있던 책을 찾아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요미리가 더 빨리 찾았을 거라고 농담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행동했는지 깨달았다. 다음날 퇴근길에 유타는 마야가 그녀를 수영장에 초대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사키는 자신의 반응에 찌푸렸다. 그녀는 가벼운 대화나 농담에 인내심이 없었고 생각 없이 그에게 짜증을 냈다. 그녀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후 자신이 자신을 은근히 좋아해주던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나중에 유타에 기대고 있는 요미리를 보았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사키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가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요미리의 긴 머리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유타의 조용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그가 긴 머리를 가진 여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타가 전날 밤에 수영장에서 재미있게 놀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가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엄마를 떠올리게 했다. 한 번은 해변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엄마가 그걸 반대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까 걱정했던 때, 그녀는 머릿속으로 유타와 자신이 진짜 형제자매로 해변에서 함께 노는 세상을 상상했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그때 수영장에 가고 싶다는 욕구가 정말로 생겼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멍하니 어릴 적 엄마와 함께 동물원에 간 여행을 떠올렸다. 그녀는 하마에 푹 빠져 있었고 아키코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하마 인형을 사주었다. 그러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손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팔렸다. 현재로 돌아오니 같은 빛의 패턴이 다시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번에는 과거를 영원히 붙잡을 수 없음을 인정하듯 천천히 손을 쥐었다. 수영장에 가까워지자 사키는 자신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유타가 사람들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소통하는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녀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키는 드디어 진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유타가 돋보이려 하지 않고 조용히 수영장에 남아있는 튜브를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무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사키는 알았다. 그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타적이고 친절한지 감탄했다. 사키가 마침내 그 옆에 앉았을 때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칭찬했다. 그때 그는 조금 마음을 열며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수할까봐 두렵다고. 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존재가 사키의 기분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다. 사키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주저없이 수영장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았다. 그녀가 물장구를 치며 웃는 모습을 보며 유타는 그녀가 자신 주위에서 웃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가 깨닫기도 전에 그의 작은 부분이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에 유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한 가지에 머물러 있었다. 바로 엉망인 가족 생활이 그에게 관계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갖게 만든 것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왜 그런 감정이 갑자기 찾아온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키가 계모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집으로 걸어가던 중 사키는 유타와 마야가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유타는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해줘서 고맙다고 방금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사키는 조용히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은 항상 수영장을 좋아했고 오늘 그 덕분에 즐거웠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타는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죽 소리가 그를 막았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 하늘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사키가 그를 바라보며 정말 배려가 깊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그런 점을 존경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작은 일들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그를 처음으로 형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유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진짜 형처럼 바라보았고 그는 여기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전거를 주차한 후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행동할지를 고민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사키도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그들은 형제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유타가 그녀 쪽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도 그녀는 즉시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모님이 함께 하루를 쉬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유타도 이틀 동안 일을 쉬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4명 모두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아키코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보고 사키는 조용히 자신의 일기를 서랍에 잠가두고 열쇠를 운하에 던졌다. 그녀는 가족으로서 그들이 가진 것을 깨뜨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날 늦게 유타는 학원을 놓친 것에 짜증이 나서 일어났다. 하지만 타이시는 그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무심코 말했다. 그는 단지 유타가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쉬기를 원했다. 아키코는 사키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배려 깊은 형이 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행복해했다. 그 직후 사키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키코는 유타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유타는 사키가 머리를 자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그의 마음을 가누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한편 사키는 유타가 언젠가 자신의 일기를 읽을지도 모르니 다시는 일기를 쓰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유타의 누나처럼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음 날 마야는 학교 카페를 조직하는데 주도권을 잡았고 동급생들에게
간식, 음료 및 일회용 용품을 포함한 예산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이 끝난 후 그녀는 수업을 마쳤다. 모두가 떠나기 시작하자 사키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아키코의 메시지를 보았다. 남자 중 한 명인 신조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고 마야는 사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신조가 그녀의 거절에 visibly 실망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키는 유타와의 관계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에게 의붓 형제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으로 시작하고 혈연으로 연결된 형제와는 달리 대개는 무기한으로 낯선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시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유타가 세탁기에서 갇혀있는 그녀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아키코가 근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녀가 급하게 문자했는지 물었다. 아키코는 다가오는 학부모 교사 회의에 대해 공유할 것이 있어서 문자보다는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유타와 학교에서의 상황이 어땠는지 물었고 사키는 서로 다른 반이라 별로 변한 게 없다고 대답했다. 그때 아키코는 타이 씨가 최근에 정말 바빴다고 언급하며 사키가 두 사람을 대신해 회의를 커버해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바에서 여러 날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사키가 같은 날 두 세션을 하는 것이 괜찮은지 물었다. 그때 유타가 학교에서 들어왔고 아키코는 그에게 PTM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학교에서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만남을 다른 날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유타는 아키코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학교에 2번 오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아까 아키코는 사키에게 유타가 아직 그녀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고백했었고 그로 인해 조금 우울해졌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부모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조금씩 신뢰를 얻기를 바랐다. 그날 밤 사키는 퇴근 후 유타가 이미 준비한 저녁을 발견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둘은 식사하면서 학부모 회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유타는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사키도 같은 생각이었다. 특히 비밀로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키코를 위해 만남을 같은 날에 잡기로 합의했다. 사키는 아키코가 2번의 만남 모두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지만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그릇을 씻으러 일어났을 때 유타는 대신 할게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들은 무작위의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이상하게도 그들은 형제자매로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의붓 형제자매로 인정했지만 만난 이후 처음으로 알라바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타이 씨는 유타에게 그 어레인지먼트에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유타는 자신과 사키가 함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타이 씨는 아키코가 항상 그들이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했으며 이 제스처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후 곧 사키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타이 씨는 그녀에게 그냥 앉아서 함께 먹으라고 권했다. 사키는 유타에게 아키코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적혀 있었다. 유타가 학원으로 나가면서 아키코가 자신이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늦게 유타는 마루에게 자신과 사키가 의붓 형제자매라고 털어놓았다. 마루는 이전에 사키를 어떤 오직 펜즈 모델처럼 묘사한 것과 유타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가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그들이 형제자매로서 잘 지내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수업 시간에 마야와 그녀의 그룹은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는데 신조가 이번 달 말에 또 만날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볼링을 제안했지만 사키는 공부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그는 재빨리 다른 제안으로 전환하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안했다. 주말마다 부모님이 집에 없던 마야는 모두 자기 집에 와도 된다고 말했다. 나중에 유타가 자신의 사물함에서 물건을 챙기던 중 마야와 친구들이 사키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는 조용히 행복해졌다. 일터에서 요미리는 그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최근에 그와 사키가 교대 근무를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그에게 그녀를 그리워하냐고 묻고 티를 흘리라고 놀렸다. 유타는 사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는 단지 그녀의 의붓 형제라고 말했다. 그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었던 요미리는 그녀의 대학에서 열리는 오픈 캠퍼스 행사에 대해 언급하며 그를 초대했다. 그녀는 그가 주변의 예쁜 여자들 속에서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가 기억하기도 전에 그녀는 여자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잊었다. 그날 나중에 그는 한 여자를 도와주었고 그녀가 전에 학원에서 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아직 학원에 다니는지 물었고 유타는 이제 주말에만 간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카오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곧 떠났다. 그날 밤 타이 씨는 사키가 만든 미소국을 맛있게 먹으며 유타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키는 머리를 말리며 유타의 귀환을 기다리며 그들이 수영장에서 보낸 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늦어지자
그녀는 음식을 덮개 아래 두고 메모를 남긴 후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저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공간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단순히 공간을 주는 것보다 관계를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PT의 마침에 가족은 함께 아침을 먹었고 아키코는 회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두 회의는 20분 간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 휴식이 사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했고 그 시간에는 집이 비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이 씨는 그녀를 깨우겠다고 약속했다. 나중에 유타는 도서관 밖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마야가 다가와 사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녀는 뭔가를 잊어버렸고 그 기회를 이용해 엄마를 깨우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마야는 유타에게 사키에 대한 감정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즉시 부인하며 이제 그들은 형제자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야는 얼마 전 그들이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타가 그들 사이에 로맨틱한 감정이 없다고 확고히 주장하자 마야는 장난스럽게 사키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이미 그녀를 좋아한다고 암시했고 유타는 그녀에게 중매를 놓는데 그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가볍게 말했다. 결국 아키코가 유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타났다. 방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의붓형제가 되기 전에 사키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유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의 튜터는 유타의 진전을 칭찬하며 그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도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튜터는 아키코가 이렇게 좋은 학생을 키운 것에 대해 칭찬했다. 그녀가 수정하기도 전에 유타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회의가 끝난 후 사키가 도착해 아키코가 거의 눈물을 흘리며 유타를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말에 분명히 기쁨이 넘쳐 있었다. 다음으로 아키코는 사키의 회의에 참석했다. 그 선생님은 처음에 사키가 핑미 유형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좀 더 알아가면서 사키는 단지 옷 입는 것을 즐기는 다정한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어떤 대학에 가고 싶냐고 묻자 사키는 경제적이면서도 취업시장에서 가치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명성은 있지만 사키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 츠쿠노미야 여자대학을 추천했어요. 사키는 망설였지만 선생님은 오픈 캠퍼스에 가서 직접 보고 오라고 격려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던 중 아키코는 사키에게 계획이 뭐냐고 물었고 사키는 다음날 그 대학을 방문해 볼 것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아키코는 미래에 대해 특히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날 사키는 대학에 도착했고 요미우리와 마주쳤어요. 그녀가 사키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샘플 강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요미우리는 대학 구경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때 쿠도 교수님이 나타났고 요미우리는 재빨리 오늘 윤리 강의를 쿠도 교수가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키의 불안한 표정을 한 번 본 쿠도는 그녀를 그냥 길 잃은 새끼 고양이처럼 바로 사무실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쿠도는 이미 요미우리로부터 사키가 유타에게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했어요. 사회적 윤리에 따르면 그것은 문제가 있었고 그녀는 사키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원했다. 사키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조차 확신이 없다고 말하며 망설였다. 한편 학원에서는 유타가 카오를 만나고 그들은 나가는 길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약간 배가 고팠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러 점심을 먹기로 했다. 쿠도 사무실로 돌아온 사키는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쿠도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겉모습에 그렇게 신경 쓰는 소녀가 왜 그렇게 높은 학문적 기관을 목표로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사키는 자신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이 대학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도는 사키가 자신을 한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애쓰면서도 내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았다. 자신과 싸울수록 그녀는 사랑과 수용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 쿠도는 심지어 사키가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는 것에 감사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소녀라고 농담을 했다. 그동안 카오는 유타에게 처음에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으며 그를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너무 지루해서 그가 작은 대화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카오는 야간 학교에 다니고 종종 그 후에 오락실에 들렀다고 밝혔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온갖 추측을 했지만 유타는 그녀가 그냥 평범한 여자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카오는 그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판단하지 않는 유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구도는 사키가 진정한 이해를 보여준 첫 번째 사람에게 종종 의지한다고 언급했다. 그것이 그녀가 유타에게 빠진 이유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사키에게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진정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조언했다. 그 모든 것 후에도 여전히 의붓형과 함께 있고 싶다면 그 감정은 진짜이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구도가 윤리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실로 향했다. 한편 카오는 유타에게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다음날 아침에 공부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오는 그때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고 유타는 약간의 추가적인 것을 기대하며 동의했다. 그는 왜 그녀가 일찍 가게에서 주먹밥을 가져오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김이 이빨에 붙어서 짜증났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사키는 유타에게 요미우리와 대학의 괴짜 교수에 대해 만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교수와의 논쟁이 정신적으로 지치게 했지만 그 경험이 즐거웠다고 언급했다. 유타는 그녀가 다음날 다시 갈 계획이냐고 물었고 사키는 간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가 그의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유타는 학원에서 만난 여자아이와 쿨하게 굴 것이라고 가볍게 언급했다. 사키는 질투를 느끼는 대신 그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유타는 그에 따라 안도감을 느꼈다. 사키는 자신의 방향을 찾았고 그는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며칠 후 사키는 친구들과 함께 그룹 스터디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의 사고방식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답을 암기하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그녀는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과서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것만으로는 과목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겼다. 그 순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유타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도움을 돌려주는 것. 그녀는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자신의 감정을 혼자 간직한다면 모두에게 불공평할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특히 가장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느꼈다. 나중에 그녀는 신초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기로 했다. 가는 길에 그들은 그의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운명적인 우연으로 유타는 자신이 카오와 함께 간 식당 창문 너머로 그녀들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그의 놀란 표정은 눈에 띄었다. 카오는 그 표정이 어제도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고 말하며 마치 무언가 도망치려는 듯 했다고 했다. 그녀는 유타가 학원에 온 이유가 공부 때문이 아니거나 심지어 그녀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결론지었다. 디저트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그의 상황이 사랑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고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피하려고 새로운 경험을 쫓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때 유타가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절대 감정을 느끼지 말았어야 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 감정을 쫓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문제만 일으킬 뿐이었다. 그가 얼마나 갈등하는 모습에 카오는 학원 끝나고 만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신조는 용기를 내어 사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부드럽고 단호하게 반응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정직함에 고마워했지만 그를 연인으로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상처가 되었고 신조는 미소로 실망을 감추려고 했지만 떠나는 모습에는 시련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다시는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떠났죠. 그날 밤 사키는 쿠도가 한때 진정한 연결에 대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유타에게 늦을 것이라고 문자했어요. 그날 저녁 유타는 카오와 함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섰어요. 카오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경인물에 불과하다고 했고 자신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유타도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고 덧붙였고 그것이 그녀를 짜증나게 했어요. 그는 신뢰할 만한 여성상이 없었던 성장 과정이 그를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어요. 그것은 그녀에게 소중한 성격이었지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어요. 유타는 필요에 의해 그렇게 훈련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묻자 카오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래전에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중학교 시절 그녀의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가족들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조롱을 당했다. 하지만 카오는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깊고 허탈한 체념을 느꼈다. 결국 그녀의 이모는 그녀가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이모는 카오를 데려가 그녀의 감정과 화해하도록 격려하며 그녀가 내면에 감추고 있던 폭풍을 인식했다. 카오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이모는 그 겉모습을 간파하고 그녀의 아픔을 처리하도록 도와주었다. 카오는 유타도 비슷한 감정적 짐을 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감정이 그를 내면에서부터 삼켜버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타와 사키는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고 유타는 전날 그녀를 봤다고 언급했다. 그는 근처 식당에 있었고 그녀가 남자와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신조라고 밝혔다. 사키는 그가 왜 전날 밤에 그렇게 늦게 집에 왔냐고 물었다. 유타는 산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요미리와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를 바로잡았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이 사람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제 그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어 했다. 예고 없이 유타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사키는 얼어붙었고 그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키는 그가 이성 친구와의 교류가 많지 않게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합리화하려 했다.
그녀는 그의 애정이 단순히 그녀에 대한 강한 유대감일 뿐이라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물러났다. 고백의 무게에 눌린 유타는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어 부드럽게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그녀가 문을 열었다. 말없이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가까이 했다. 그녀는 그게 괜찮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마음속의 말을 할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그를 짓눌렀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곁에 있고 싶고 도움이 된다면 그를 포옹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가 필요할 때 그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 그들은 부모님께 폐를 끼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타협점을 찾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난다고 고백했다. 사키는 그런 질투는 형제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외부에선 그냥 남매인 척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든 비밀로 간직해야 했다. 사키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자 유타는 부드럽게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들은 거의 낯선 사람이었다. 이제는 스위트홈 엘라베마가 어디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이야기 더 보고 싶다면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영상 바로 이쪽입니다.